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지 강사와 함께하는 이문화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벌써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 세 번째 강의는 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입니다. 종교 문화. 제가 여러분이 지금 4가지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다 중요하지만 개강 파트 가볍게 살펴보시는 거는 정말 인도네시아의 기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는 거고요. 이 세 번째 종교 문화가 아마 인도네시아의 전반적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양력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종교, 두 번째는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어떤 옷을 입던지 그것은 자유이나 누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지난번 판차실라에 있었던 가루다 판차실라에 있었던 종교 신앙생활의 의무라는 부분과 신앙생활의 의무는 있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한다라는 파트가 있었죠. 거기에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던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던지 국가에서 용인한 그 종교를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치만 누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요거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인 건 좀 다 가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아가마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명시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명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처음 인도네시아가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종교를 명시를 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종교 파트가 명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그 주민등록증에서는 종교가 없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종교는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용인 종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공식 용인 종교가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슬람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인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유교 순으로 믿을 수가 있고요. 용인 종교는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 이슬람교에 분포를 해 있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배웠잖아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이었죠? 2억 6천. 그쵸. 2억 6천만에 달하는 그 인구 중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무슬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6개 종교의 의미 있는 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학습자분들이나 이 종교 특강 들으시는 분들께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쉬는 날이 많겠네요? 인도네시아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일일이 세워봤어요. 나이로니아에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한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6개 종교 모두 존중하고 있다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종교 분포도인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그외라는 거는 토속신앙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에 대한 그 의문에 있어서 사실 뭐 저는 천주교라고 적어놨지만 천주교 활동을 잘 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종교를 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걸로 봐주실 수 있어요. 지금 한눈에 보셔도 무슨 색이 지배적이에요? 초록색이 지배적이죠. 그러면 이슬람, 우리 이슬람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없어요. 아까 6개의 종교를 용인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무슬림이 국교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 한국에서 이슬람교의 그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가장 처음 적응해야 될 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잠시 기도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오전, 오후, 일몰, 저녁 기도인데 기도는 사실 크게 길지 않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활의 업무 그 사이클에서 크게 방해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요, 이 5번의 기도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현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기도, 5번 기도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매주 금요일에 남자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금요 기도회라는 거는요, 11시에서 한 12시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12시에서 1시 정도 이루어지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업무 중간에 점심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점심시간이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점심시간이 2시간 아니면 뭐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한국보다 조금 더 긴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금요일 낮에는 점심 약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금요일 낮에 뭔가 좀 급한 일을 하신다고 할 때는 미리 시간을 체크하셔서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다 끝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시간이 걸리고 나면 사실 오후에 공공기관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업무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도네시아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팁으로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는 거, 4명의 아내까지를 허용을 한다는 게 또 이 이슬람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제가 현지에 살면서 또는 현지에 계속 비즈니스를 하면서 왔을 때 일부 다처제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 간혹 보긴 했어요. 근데 한 2처제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부 다처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도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의 동의 없이는 두 번째 아내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의 긴밀한 그런 뭐랄까요? 친밀감 아래에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둘이 싸우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크게 없다라는 것도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토착신앙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도 어떤 기독교마다 조금 모습이 다르고 뭐 불교도 어느 불교마다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봐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이름이 뭘까요? 각 나라별로 이거 이름이 다 달라요. 뭐 차도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름도 맞는 이름 중에 하나일 수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밥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슬림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질밥을 두른 모습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면 꼭 술을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질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심이 깊어서 질밥을 쓴다라고 한다면 쓰는 거고,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크게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혹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 왜 무슬림인데 질밥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개인 신앙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랄 시장이 지금 하나의 큰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할랄이라는 거 이제 모두 아실 거예요. 할랄이라는 거는 무슬림 교리에서 허용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된다라는 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 이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요. 종교적으로 허용된 짐승을 교단 내 도축사에 의해 도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였어요? 치킨, 닭, 그쵸? 그래서 이 닭을 그냥 제가 이렇게 닭을 손질을 했다면 그것은 또 할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할랄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 종교 안에서 도축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축사가 비스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도축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도축되어야 할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인도네시아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우리는 일반 그냥 닭고기면 다 할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팁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할랄 식품에는 오른쪽과 같은 인증을 표기하기는 하는데요. 넘어와서 보시면 이 인증 마크가, 이거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인증 마크예요. 국가별로 인증 마크가 다른데 여기 지금 한국의 할랄 인증 마크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각 나라별로 인증 마크가 있어서 이 인증 마크가 국가별로 호환이 돼요. 상호 교환이 돼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무슬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은 다른 일본이나 인도, 태국 이런 데에서 또다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도 한국에는 아직 이슬람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할랄 인정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할랄 체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할랄 수출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편한 하나의 팁으로 봐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 나라별 할랄 인증 마크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슬람교에서 하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어요. 할랄이 있었고 하람이 있는데요. 할랄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람은 코란에 보시면 죽은 동물, 피 흘리는 동물, 돼지 등 불결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슬림 교리에서 금지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네발동물 뭐 있어요? 고양이 손 3개장 귀엽잖아요. 그쵸? 고양이, 개, 돼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또 말 이런 것들이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네발동물. 사실 이 하람이라는 것은 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사는 짐승 뭐 있죠? 뭐 거북이 이런 거, 개구리 이런 것도 다 하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람에 속하는 음식이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닭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동물이라면 할랄이 아니라는 거 봐주실 수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하람 동물과 같은 농장에서 도축된 동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유크림 있죠? 마유크림
마요 크림, 이거 뭐죠? 그 말 기름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람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도 사실 할랄과 하람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생산품에도 할랄과 하람이 적용될 수 있고요. 행동, 가장 큰 거, 음주. 여러분 이거 좀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실제 인도네시아 살면서 이거 좀 큰 문화 차이다 라고 느꼈던 건데, 여러분 생각에 음주가 몸에 나쁠까요? 아니면 흡연이 몸에 나쁠까요? 뭐가 더 몸에 나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흡연이 더 나쁘다라고 개인적 견해예요. 생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흡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흡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음주를 하는 친구들의 수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음주하는 것이 더 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문화의 차이, 종교로 인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큰 차이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 가보시면요, 특히 무슬림을 믿는 친구들은 음주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흡연은 좀 편하게 많이들 한다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교, 라마단,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죠? 요즘에 워낙 그 이슬람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건데요. 이 라마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스펠링 보신 거 저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를 해둔 거고요. 각 나라별로 라마단 스펠링이 조금씩은 달라요. 이 라마단의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일단 해 떠 있는 시간에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먹지 않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을 쓰고 있죠. 양력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조금 온 영향이 큰 거고, 음력은 불교에서 온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슬람력이 있어서 이슬람력의 매 9번째 되는 달에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냥 양력에 빗대어서 봤을 때 매년 한 3주 정도씩 앞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달이라고 생각하셔서 7월에 했다면 그 다음에 뭐 6월 했다면 그 다음에 5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조금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욕 같은 거 하지 않고 금주, 언행주의, 그리고 금요까지, 이것은 라마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내 안을 정화하고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정신을 정화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7살 이하의 유아는 일단 하지 않는다라고 율법으로 되어 있고요. 8살, 9살, 10살이 되면은 한 달을 다 하긴 힘드니까 그럼 이번에는 하루만 한번 해볼래? 이틀만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월경이나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출산을 한 뒤에 대체하여서 몸이 완전히 회복한 뒤에 날짜를 대체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은 너무 아파서 라마단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식사를 하고 그 하루를 다른 날에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9번째 되는 날에 모든 무슬림이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너는 왜 무슬림도 오늘 먹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그냥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다른 날에 행하는 거니까 그냥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이 긴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요, 이둘피트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왕이면 이둘피트리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가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 보이시죠? 어딜 가든 막혀요. 어딜 가든 막히고, 우리나라 추석이랑 설날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 먼저 들어요? 다 문 닫고 문 열린 데는 비싸고. 그렇죠. 약간 똑같아요.
라마단이 딱 끝나게 되면요,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설날 3일, 추석 3일 이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일주일을 쉬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최대 이 명절이 국가에서 지정한 3일 휴일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 같이 쉽시다 해서 정부에서 약간 공고하는 식으로 쉬는 일이 이틀이어서 한 5일에서 9일 정도를 쉴 수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때는 가장 좋은 곳은 자카르타에 계시는 거. 우리 설날에 서울 되게 한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카르타에 계시거나 뭐 다른 데 계신 게 좋은데 여행을 계획해서 뭐 족자를 간다거나 발리를 간다거나 굉장히 비추합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뭐 여행을 간다 할 때 이런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아요.